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에는 얼마 전에 새로이 발족된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김선창 초대 이사장을 모시겠습니다. 김 이사장께서는 화력에서 원자력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발전 사업에 지대한 공을 남기신 분으로서 이번에 새로이 설립된 그 원자력문화재단은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던 것을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오늘 이렇게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셨군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이번에 원자력문화재단의 초대 이사장직을 맡으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평소 그 원자력 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 원자력문화재단이 설립된 배경과 그 목적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가정에서 쓰는 전기의 반이 원자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전기겠습니다만은 원자력은 사실 전기뿐이 아니고 이 병의 진단 네. 또는 암의 치료라든가 네. 이런 의학 부분을 비롯해서 농업 분야 또는 그 식품의 조사 또는 살균 네. 또는 현대 그 공업이 발달함으로써 각종 그 산업기관에서 비파괴 검사 네. 또는 특히 항공기 관계에서는 그 정기 검사 때 이 비파괴 검사가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이제 우주과학 분야에도 이 원자력이 많이 이용되고 있고, 그래서 네. 실제 세계적으로 봐서 지금 원자력 문화 시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원자력 그러면 우선 무섭다, 싫다 이런 개념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견지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우선은 원자력에 대한 기본 지식 네.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원자력이 뭔지 네. 정체가 뭐라는 거 또는 원자력에서 좋은 점이 뭐고 나쁜 점이 뭐라는 거. 네. 다시 말하면 원자력이 꼭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자력의 실상을 우선 국민한테 좀 널리 알려줘야겠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서 국민의 이해를 얻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문화가 정착되지 않겠는가. 네. 이런 뜻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원자력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이제 설립되게 됐습니다. 네. 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들이 원자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홍보라는 얘기보다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정확한 원자력의 실상을 가르쳐줘야겠다. 네. 그것이 꼭 홍보라고 그러면은 자칫 이해하기 잘못하시면 그것이 그 광고를 하는 거. 네, 네, 어떤 네. 나쁜 점이 있으면 이것을 카무프라지해서 좋게 포장을 해서 보여주려고 그런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네. 그래서 저는 홍보라는 것보다는 정확한 그 지식을 네. 그 과학적인 지식을 국민들에게 알려줘야겠다. 네, 네.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그게 이해가 되면은 네. 나중에 그 선택권은 역시 국민한테 있는 거니까 네.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정확한 지식을 심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그 핵 폐기물 저장하기 위한 그 부지를 선정하는데 대단히 그 말썽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이 그 정확한 원자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으로써 일어나는 일입니까? 거기는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첫째는 우선 그 사업을 주최했던 주최 측에서 네. 그 주민들에 대한 그 충분한 그 이해를 시키지 못하고 합의점을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무리한 일을 집행했다는 게 가장 문제점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평화적인 반대는 얼마든지 해도 좋겠지만 도에 지나친 반대를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화제를 좀 돌려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사장님께서는 뭘 전공하셨습니까? 원래 대학에선 전기공학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럼 전기공학을 전공하신 후에 처음에는 이 발전소에 막바로 근무하시게 되셨습니까? 아니 그때 6.25 사변으로 군에 입대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군에서만 한 4년 반 근무하다가 육군본부 고급부관실에서 이제 출도하라고 그런 이제 전통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봤더니 그 당시 우리나라의 전력 사정이 하도 나쁘니까 네. 미국의 ICA 원조 자금으로 25,000kW짜리 발전소 4대를 이제 건설하게 됐습니다. 그때. 네. 근데 그때 그 간부 요원을 미국에 교육을 보내겠는데 그 소요 인원의 반은 그 당시에 그 손원일 그 국방장관께서 군에 재원이 많이 있으니까 군에 재원을 써라 이렇게 돼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지명이 돼서 이제 올라갔던 겁니다. 올라가니까 육해공군에서 장교가 한 200명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인이 직접 이제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영어로 인터뷰를 해서 약 50명으로 그걸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최종 인사권은 한국에 있으니까 그 당시 이제 조선전업인데요. 한국전력의 전신입니다. 조선전업에 가서 거기 지시를 받아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조선전업에 갔더니 거기서 24시험을 치는 겁니다. 네. 그래 그 중에서 이제 반이 떨어져 나가고 23명 정도가 이제 최종 합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생각지도 않은 기회에 이제 제대를 하면서 조선전업에 입사가 되고 동시에 미국 교육을 떠나게 됐던 겁니다. 네. 그것이 조선전업 지금의 한전하고 인연을 맺게 된 동기죠. 네. 그 몇 년도였습니까, 그것이? 그게 1956년도입니다. 근데 그 저희들이 8.15 해방을 감격적으로 아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제 기억으로는 어릴 때였습니다마는 그 북한으로부터 송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북한이 이제 단전을 해버리니까 이제 남쪽에서 전력이 모자라 가지고 말이죠. 제한 송전이라는 거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전기를 보내주고 그러는 것이요. 그때 당시에 어떤 기억이 나십니까? 그 당시는 내가 직접 이 전력회사에 입사하기 전입니다만은 들어와서 그 당시 얘기를 들으면 남북을 잇는 송전선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전 통고 없이 단전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우리 한국에 남았던 전력 선비가 대략 36만 킬로와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정집에 겨우 이 전구 하나 둘만 키고 지내고, 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제한을 하고, 네. 제한도 안 되니까 이제 그걸 윤번제로 제한도 하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기관이나 꼭 전력이 필요한데 그때는 또 특선이라는 걸 따로 끌었습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이제 시대를 맞다가 워낙 이제 모자라니까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 시대인데 미국에 이제 원조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25,000짜리 4개를 급히 이제 발전소를 도입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화력 발전에서 현대식 화력 발전을 도입한 것이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그 교육을 위해서 이제 군에서 반, 민간인에서 반 선출해서 이제 미국 교육을 갔던 겁니다. 근데 당시에 그
뭐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전기가 하도 부족하니까 뭐 기관차 있지 않습니까? 그 저 철도 위를 다녀야 할 기관차를 갖다 놓고 발전을 해가지고 썼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네,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네. 1967년도에서 68년도 그 겨울 기간인데요. 네. 이제 워낙 전기가 모자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철도도 그 옛날에 그 증기 기관차는 많이 쇠퇴해서 없고 네. 주로 미국에서 그 우리가 말하는 디젤 기관차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네. 근데 그 디젤 기관차는 디젤 엔진을 돌려가지고 그 뒤에 직류 발전기가 달려 있습니다. 네. 거기서 발전을 해가지고 그 전기를 가지고 모터를 돌려서 이제 기차가 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정에 쓰는 전기는 직류가 아니고 교류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놈을 직접 쓸 수는 없는 거죠. 네. 근데 다만 그 당시에 아시겠습니다만 옛날엔 서울하고 부산에 전차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전차는 직류 전원으로서 움직이는 겁니다. 전차는. 네. 그래서 그때 그 철도청에서 가지고 있는 전기기관차 9대를 정부에 건의해가지고 그걸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개 전차하고 연결이 가까운 지점, 네. 다시 다시 말하면 동대문이라든가 영등포라든가 이런 데다가 기관차를 대놓고 설랑은 그 당시 7대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거기서 나오는 전력이 그때 9,000kW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7대에서 발전되는 네. 총 전력의 양이 예, 양이 네. 9,000km인데 예, 예. 그것을 이제 서울하고 부산에다가 양분해 놓고 예. 거기서 발전한 것은 전차선에만 공급. 결국 전차선에 공급하면은 이쪽에서 쓰는 전기가 그만큼 딴 데다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전기를 발전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꿈 같은 얘기가 아닌가 네, 싶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67년도, 68년도 그래도 설비 용량이 60만 킬로, 70만 킬로 이런 당시입니다. 예, 예. 지금은 저 참고로 좀 여쭤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총 발전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설비 용량이 약 2,100만 킬로와트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비하면 이거 천문학적으로 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 한전 시절에 뭐 근무하시면서 이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도 전기에 얽힌 여러 가지 잊지 못할 일화가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다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운 시절이었었고 네. 또 고생들도 많이 했고 그러나 그 재밌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 60년도에는 워낙 설비가 적기 때문에 네. 그때 수력 발전소가 차지하는 포션이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만 오면은 그게 전부 돈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고 그러면은 기분들이 좋아서 그날들은 퇴근하는 길에 그냥 가지 않고 그 사무실이 지금 을지로 있고 그 사무실인데요. 그 네. 명동에도 가서 뭐 맥주병들 마시고 기분 좋게 노래하고들 가고. 우산 장사하고 기분 네, 하지 그렇습니다. 않은 것이. 네, 그런 그때가 있었고요. 또 그 반면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한 것이 남들이 즐길 때는 저희들은 그 나가질 못하고 전부 비상대기를 했습니다. 네. 그 전기라는 게 아시다시피 대개 저녁 때에 그 이제 피크라고 해서 제일 전기를 많이 쓰는데 네. 전기는 모자란데 그 고비를 남겨야 하는데 네. 그걸 남기려면은 전부 그 스탠드바이로 그걸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남들이 즐길 때 우리는 밤낮 그 지켜서 마음을 조이고 지나갔고 또 그러다가 그 발전소가 여기저기서 사고가 나서 쓰게 되면은 아침이면은 상사한테 그 보고를 허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가면 우선 기합부터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밤낮 뭐 기합만 받다가 세월을 뭐 지내다시피 막 그런 시절을 지냈습니다. 네. 사실 그 우리 일상생활과 전기를 지금 전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언젠가 그 미국의 뉴욕인가 거기서 네. 그 핵발전소가 뭐 벼락을 맞았다 그래가지고 전력이 그 중단된 적이 네. 있었다고 그러죠.
그때 뭐 좌우전 난리를 뭐 그런 그 지옥이 없었다고. 네, 유명한 네. 그 뉴욕의 대정전 사고입니다. 네. 그게 뭐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암흑 도시가 돼가지고 네. 뭐 약탈도 많이 성행되고 또 고층 빌딩 같은 데서는 움직이지들 못했죠. 네. 지금까지 정전 사고로서는 그게 가장 유명한 거고 2, 3년 전에 동경에서 한번 그런 대정전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전기라는 것은 지금 우리 이제 일상생활하고는 도저히 띄어선 생각할 수 없는 뭐 필수품의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 순간 전기가 끊겼다. 그러면 우선 저희들이 방송도 할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네. 아무리 방송을 해도 보실 분도 안 계시고요. 네. 그러나 이런 것은 뭐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고 저희들이 평소 생각지 못했던 아주 그 긴급한 상황의 일이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 만약에 한전에 근무하시고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기에 관해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것, 정전이 되면 큰일 난다 이런 것은 제일 먼저 꼽는 게 뭡니까? 뭐 공공기관의 운영 네. 뭐 이런 것이 가장 큰 그 영향을 당장 미치겠죠. 네. 뭐 지금 정보화 시대고 그러기 때문에 정보망이 완전히 중단되고 네, 뭐 컴퓨터도 다 전기 다 꼽아서 그렇습니다. 하니까요. 네. 그리고 뭐 일상 생활에 불편한 거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것은 뭐 국민으로서 어떤 시간을 참을 수 있겠지만 네. 이 국가 기관으로서 움직일 때 모든 신경이 끊어지고 동맥이 끊어지는 상태나 마찬가지 상태가 돌아올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근데 과거에는 그런 상황을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발전 설비의 전체 용량이 작을 때는 그런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벌써 2천만 킬로와트의 설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극부적으로는 그런 사고가 날 수 있지만 네. 전 계통이 이제 이렇게 무너지거나 이런 사고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위험성은 이제 탈피한 상태입니다. 네. 그 병원에서 그 갑자기 말이죠. 네. 불이 나가면은 그 응급 환자가 수술한다던가 그럴 때 깜깜해지면 그 큰일 아니겠습니까? 네. 막 그래서 원래 그런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데 대비해서 비상전원을 반드시 갖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불의의 사고가 나더라도 그런 주요 기관은 바로 그 중단이 되지 않도록 네. 뭐 비상전원을 해서 디젤 발전기 설비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로서는 최초의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할 때 그 본부장으로 재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의 그 효시라고 그럴 수 있는 고리의 본부장을 하셨으니까 원자력과 제일 먼저 관계를 맺으셨다고 보겠는데요. 그때는 그 어떤 일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그 외국에서 원자력 발전의 기술을 도입하는 데 관여하셨습니까? 아니면 건설하는 데만 관여하셨습니까? 이 원자력에 처음에 관여했던 것은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를 나와서 화력 발전 계통으로 있다가 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도입하게 됐는데 그 소장 요원을 이제 선발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나는 원래 원자력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나보고 네가 제일 적임자니까 네가 맡아서 해야겠다 이렇게 막 지시가 있었어요. 네. 이게 사실은 처음에 상당히 주저하고 하기가 어렵겠다고 그랬는데 잠깐 여러 가지 면으로 네가 해야겠다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그 본사의 발전부 차장으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라고 그래서 이제 뭐 자의반 타의반 뭐 원자력 쪽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직원 한 20명을 데리고 이제 미국 교육을 다시 떠났는데요. 네. 그때 내 나이가 45세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때 데리고 같이 갔던 우리 직원 간부 요원들은 대부분이 30대 초반. 학교는 원자력 공학과 4년 과정을 전부 마친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기초 과정은 완전히 몸에 익힌 사람이고 나는 전혀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잠깐 같이 가가지고 내 일생 교육을 많이 받아봤습니다만은 내 일생 동안에 가장 고된 훈련을 거기서 받았어요.
근데 그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처음에 가장 처음 만들었으니까요.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운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제일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제가 미국서 교육을 받고 이제 간부 요원들을 데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실제 이제 운전을 하게 됐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원자력 발전소를 첫 번 도입해 가지고 할 적에 성공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설비에 익숙지 못하고 고장이 난다 이런 얘기입니까? 미숙한적, 그러니까 고장뿐이 아니라 운전 성적이 나쁜 거죠. 운전 성적이. 그 들어가는 돈만큼의 전력이 생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아니 이제 제대로 쭉 계속 운전이 잘 안 됐었다 이런 얘기죠. 계속 운전이 안 됐다. 운전의 미숙에서 오는 겁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설비상의 결함 문제도 있고. 아하. 그래서 뭐 일본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네. 첫 번째 그 설비는 상당히 그 시행착오가 많다. 네, 시행착오가 많았다 아. 이거죠. 그래 그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네. 이게 모처럼 임명이 돼가지고 갔다 와서 이걸 돌려야 했는데, 이게 선진국의 일 보면 전부 이런데 이건 내가 한 것이 그런 전철을 받게 되면은 이게 뭐 사람 모양이 좋지 않겠다. 네. 막 그래가지고 처음엔 상당히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네. 그러나 일단 그 명을 받고 막 갔다 온 거니까,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우리 간부 요원들을 데리고 이제 국내에서 모집한 이제 신입 사원들을 데리고 이제 그걸 교육을 한 겁니다. 예. 그때 이제 교육을 많이 했는데 그때만 해도 설비가 없어가지고 네. 지금은 시뮬레이터라고 해서 모의 제어반 같은 게 완전히 발전소하고 똑같은 제어반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똑같이 훈련들을 합니다. 지금은 그런 설비가 다 있는데 그 당시는 뭐 발전소 하나 들여왔을 당시니까 그게 없어가지고 할 수 없어서 그 합판을 제가 사다가요. 네. 그 모양을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조정판을 합판을 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서 네. 각종 계기를 사진을 딱 찍어서 똑같은 그 실물대로 확대해 가지고 그걸 정위치에 쫙 붙인 거죠. 네. 그래놓고 운전원을 우선 그 자기가 조작하는 그 조작판에 익숙해져야 하니까 네. 자기하고 정이 들고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막 교육을 시켰고,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운전할 적에 모든 조작이 그 조작 설명서라는 게 있어요. 네. 자기 마음대로 조작을 못 합니다. 네. 근데 그것은 전부 영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서 우리가 받아온 것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만 받아가지고 와서 네. 그것을 우리 발전소에 맞게끔 우리가 전부 다 했어야 하는 거죠. 네. 그것을 영어로 페이스로 하면 한 10,000페이지 가까이 될 겁니다. 그것을 우리 직원을 분담을 시켜가지고 그걸 영어로 전부 다 했었죠. 다시 쓰고. 그래서 한국어로요. 아니 영어로요. 영어로 썼어요. 영어로 된 걸 영어로 또 쓴다는 말입니까? 아니 영어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일반적인 제너럴 가이드라인만 받아다가 네. 자기 발전소에 맞게끔 그걸 전부 뜯어 맞춰서 다시 써야 합니다. 네. 그것이 그럼 원자력 발전소에서 운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영어에도 능통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하. 쓰는 용어 자체가 지금 현재도 대부분이 영어입니다. 네. 근데 그것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지금 공통으로 쓰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몇 년이나 근무합니까? 뭐 몇 년 근무한다는 연한 제한은 제일 오래 없죠. 근무하신 분이 몇 년이나 아마 하셨습니까? 10여 년 근무한 사람이 그러니 그 당시에 원자력 발전을 세우는데 차출된 요원들은 어떤 생각이었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발전소 건설하는 데 갔다 괜히 피해 입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학에서 정식 그 4년 정식 대학 코스를 마친 사람이기 네.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그런 건 문제 없고, 근데 한 가지 지금 원자력 그러면 대개 원자력에서 무서운 게 뭐냐, 방사선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 방사선이면 무슨 일반 국민들은 무슨 살인 광산 같이 뭐 맞으면 당장 무슨 큰일이 나는 것이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근본적으로 국민이 이해가 잘못됐다는 것이, 우리 인간이나 동식물은 태고 때부터 이 지구상에 태어날 적에 방사선 밑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결국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땅에서 네. 또는 먹는 음식에서 또는 태양에서는 우주선에서 또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 중에서 지금 방사선을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 1년에 약 뭐 이거 기술 용어가 됩니다만 2,400mg 정도의 이걸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지구상에서 살면서 공기 중에 처음에 살 적에 공기의 혜택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듯이 방사선 밑에서 살았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원자력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된 것이 불과 역사상으로 한 60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게 구체적으로 구체화된 것이 이제 원자탄 문제가 터지면서부터 이제 방사선에 대한 것을 알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이 우리 인체하고 전혀 무관한 물건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데 뭐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면 방사선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거기서부터가 이제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신 과학이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양이 어디까지고 얼마 이상 가면 안 된다는 것이 딱 돼가지고 국제 규정으로 그 한계점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그 한도 밑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엑스레이라는 거 촬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발명된 지가 얼마나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방사선입니까? 거기서 나오는 방사선의 일종으로 저희는 취급을 일종입니까? 합니다. 네. 그것도 많이 조사하면은 안 좋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지금 엑스레이 흉부 엑스레이를 한 번 쬐면은 단위로 해서 막 160 내지 100mg이라는 걸 쬐고 이러는데 네. 지금 가장 많이 우리가 인체에서 쓰는 것이 암 치료입니다. 네. 암 치료는 그 단위가 얼마큼 받아야 하냐면 60만 mg.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100이라는 엑스레이는 100인데 네. 암 치료에서 우리가 지금 인체에다 쏘고 있는 건 60만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차가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아래쪽에서 조금 쇠니 안 쇠니인 것은 엑스레이는 뭐 문제가 수백 장 찍어도 네, 괜찮다는 그렇습니다.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 예를 들면은 그 방사선이라는 거 쪼이면은 몸에 누적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그것이 소멸됩니까? 네, 소멸됩니다. 소멸됩니까? 네. 그러면은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왜 정밀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1년에 얼마씩이나 쏘였는가 그걸 뭐 본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1년 동안 정도면 어느 정도 받았는가 누적이 되니까 그걸 보겠죠? 네, 저기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에도 그 야채나 이런 데도 그 방사선 물질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람 인체에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방사선을 딸 적에 인체에 들어가는 방사선하고 외부에 받는 방사선을 둘로 구별해서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태양에서 우주선을 받거나 이런 것은 외부에서 조사되는 거고 네. 내부에 방사선이 들어간 것은 음식물을 통한다든가 공기 중에 라돈을 흡입한다고 인체에 들어가면은 네. 그 핵종의 저희 핵종이라고 하는 종류에 따라서 사람 몸의 그 장기 중에 친화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 그놈은 체내로 들어가면 친화력에 있는 데부터 가서 그 누적이 됩니다. 아하. 그것이 막 대표적인 것이 갑상선입니다. 아하. 이제 갑상선에는 옥소, 아이오다닌이 들어가면은 갑상선의 친화력이 제일 강해서 이게 보이죠. 붙어있군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원자력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인체의 각 부위의 방사선량을 전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부위에 따라서 방사선량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한계선이 있어가지고 그 이상은 축적이 안 되고 그 이상 되면 이제 배설이 되는 거죠. 아, 그러나 소위 그 선진국이라고 하던 소련 같은 데서도 체르노빌 사건 같은 것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뭐 이 말하자면 뭐 경납고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네, 그러나요? 경납고입니다. 그런 것이 뭐 부실했다, 무슨 그 겉뚜껑이 없었다, 뭐 별 그 저게 많아요. 그러나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방사선 물질에 가까이 가는 근무하는 분들이 있겠죠. 아니, 그 안에 들어간다던가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까? 예, 경납용기 안에는 정상 운전 중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실제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그 부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네, 거기서 이제 그 바깥에서 전부 주위에서 저 운전하고 근무하는데 네. 거기는 방사선량이 이 자연 방사선하고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네, 나온다는 겁니까? 0.1 정도 조금 높을 정도지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안 나오게 그 용기를 더 차단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용기서 세워놓는 게 아니고요. 그럼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방사선이? 방사선이 거기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이 대지 그 백그라운드 레벨 정도지 이 경납 용기 안에서 그건 나오질 않습니다. 네. 다만 지금 아까 0.1이라는 것은 네. 정부의 인허가 때 제한치를 그 발전소 주변이 0.1 이상은 되지 않게끔 설계를 해라 이렇게 기준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 안에서 무슨 방사선을 그 방어할 수 있는 무슨 특별한 옷을 입고 다니는 네, 분들은 그것은 뭡니까? 이제 그 방사선 구역이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죠. 네. 그때 거기 들어갈 적에는 이제 전신을 이제 옷을 다 벗는 거죠. 네. 이제 팬티 하나만 남기고 다 벗고 작업하고 나와서도 거기서 옷을 다 그 입고 들어갔던 옷은 다 거기서 벗어놓고 나오고. 네. 그 그 목욕을 합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은 계측기가 있어가지고 네. 자기가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계측에서 전부 점검을 하게 돼 있죠. 네. 근데 거기서 이상이 좀 발견이 되면은 네. 목욕을 시킨다든가 그런 조치를. 근데 그게 하지만 방사선이라는 것이 목욕한다고 다 지워집니까? 네, 대개 오염된다는 것이 그냥 오염되는 게 아니라 이 먼지라든가 또는 뭐 물이 바닥에 흘렀던 물이 묻으면 아하. 전달되는 것이지 그냥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오염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아니 난 무슨 방사선 그러니까 빛 같은 건 줄 알고 말이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또 혹시나 이 병원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건강 진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 엑스레이 같은 것을 찍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 이해를 시켜 가지고 엑스레이 그 방사선 그 조사를 받으면 그러면 얼른 목욕을 가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죠. 아닙니다. 아, 그런 거군요. 이게 참 뭘 다 알아야 되는데 말이죠. 모르고 자꾸 여쭤보기도 힘들고 대답하시기도 귀찮으시겠어요. 아니에요. 다만 그 원자력이요.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다 들어가 보면 이게 어려운 분야가 많아서 네. 사실 일반 분에게 그 납득 얼렁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이 사실 그런 것은 모르는 것이 좋거든요. 뭐 다 일일이 알 수도 없고요. 그런데 요즘 그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면서 발전량의 50%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 뭐 비용도 싸고 정말 참 전력의 공급이 용이하다는 원자력 발전소를 더 많이 건설할 것 같은데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러면 방사선이라든가 방사능 오염이라든가 또 핵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생겼다니까 오늘 우선 구체적인 일을 하시기 전에 궁금한 걸 저희들이 여쭤보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앞으로 그 폐기물 나오는 것도 전부 이제 그 문화재단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어디가 좋겠다 이런 것도 건의할 수 있습니까? 아마 폐기물 저장소를요. 우리가 직접 그 사업에 관여하고 건의할 아마 사업에 관여할 유치는 있지 않고요. 네네네. 다만 우리가 산업계를 대표해서 관계기관에 건의를 한다든가 아하. 또는 거꾸로 정부와 그 사업자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우리가 중간 입장에서 그것을 중재해 주는 가 아마 그런 역할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업 자체에 직접 개입할 우리 단체는 아닙니다. 네. 그 앞으로도 원자력 발전소는 더 많이 필요하겠죠. 전력의 소비량이 많아질 네,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그 우리들이 흔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원자력, 뭐 원자 이렇게 되면은 말이죠. 핵 그러면은 우선 무기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그 2차 대전 말기에 네. 일본이 아주 너무나 혼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원자탄이라든가 수소탄이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 핵폭탄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이런 생각만 하지 일반적으로 원자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로운가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일반 국민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하시기 어려울지 몰라도 원자력이 과연 원자력 발전소나 무슨 인간의 병의 치료라든가 이런 것 말고도 앞으로라도
얼마나 우리에게 이로운 것인가, 이롭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원자력이라는 우라늄이 그 에너지원인데요. 네. 이것이 다른 자원에 비해서 막강한 그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그 우라늄이라는 것은 많이 있습니까? 지구상에? 네, 지구상에 그것도 무하는 건 아니고 유하는 건데 네. 당분간은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일 그 우라늄 1g이라고 그러면은 담배 그 필터 정도 크기인데요. 네. 그거 하나에서 나올 수 있는 에너지가 석탄 3톤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같습니다. 하하.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이 과학의 발전하고 그 인류 발전의 기원도로 봐서 이렇게 밀도가 큰 자원을 두고 이 공해가 많은 석탄을 가지고 또는 기름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폐기물도 국민이 좀 납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폐기물 그러면 난지도의 쓰레기장 같이 생각하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비교해 볼 때 말입니다. 요거 1g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하고 3톤 석탄에서 나오는 폐기물에서 나오는 재호고 네. 또 이걸 태워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환경 오염되는 거고 네. 이런 것을 양쪽으로 그 효과를 측정해서 그걸 비교해서 검토를 해서 인류 발전에 어느 쪽을 택할 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건 얘기를 안 하고 원자력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은 아주 못쓸립니다. 이건 아주 인류를 망치는 것이다. 이렇게만 자꾸 이제 국민한테 주입을 시키니까 국민이 그렇게만 자꾸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요, 그것이 다 타버린 다음에 폐기물이 됐을 때 네. 거기에서도 방사능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 이제 원자력 폐기물의 문제점이 양은 적지만 독성이 강하다. 이것이 지금 쟁점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지금 대개 유리를 가지고 녹여서 그걸 쏴버립니다. 네. 근데 그 유리라는 것은 왜 유리를 쓰게 됐냐면은 3, 4천 년 전에 그 애굽의 그 피라미드에서 나온 물건 중에서 유리 제품만은 그때 거나 똑같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가더라도 다른 물질은 다 변화하지만 유리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물체 중에서 가장 그 침식을 받지 않고 오래 보존할 수 있는 물건이 유리다.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독성이 가는 조금 나오는 폐기물은 유리에다 녹여가지고 유리 속에다 포함시켜서 고화시켜가지고 그 유리 속에 들어가면 방사선이라든가 방사능을 방출할 수 없습니까? 차단이 네, 됩니까? 일부 차단이 되죠. 일부 그런데, 차단이 네, 됩니까? 네. 근데 그리고 그것을 나서요. 네. 그냥 하지 않고 쇠통에다 넣어가지고 지하 동굴을 깊이 파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거기다 갖다가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그 몇 년이나 가면 방사능이 소멸됩니까? 그것은 그 핵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핵종에 따라서 다른데 대개 500년에서 한 100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500년부터 1000년 사이에는 그 싼 보호막이라든가 이 방어 물질이 네. 침식되거나 상해서는 안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그 밖에 또 우리 필요한 것 없을까요? 원자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앞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과학이 것으로서는. 발달돼 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 외국에서는 지역 난방 이런 것도 원자력을 가지고 지금 네. 많이 하고 있고요. 그저 요 1g으로 석탄 3톤에 해당하는 그 에너지가 있다고 그러면요. 간수하고 옮기고 폐기물을 저장하고 하는 것만 완벽히 발달이 되면은 네. 그 무슨 동력 에너지로도 자동차 같은 데도 쓰고 배에도 쓰고 배는 쓰지 않습니까? 배에 쓰는 것이 이제 핵잠수함이죠. 네. 잠수함이 평화적 이용을 하면서 제일 먼저 쓴 것이 핵잠수함입니다. 그 미국의 해군에서 그 노트레스 홀이라는
핵잠수함이 처음에 그걸 해가지고 북극을 갖다가 한 번도 떠오르지 않고 바다 밑으로 해서 저쪽으로 빠져나간 거죠. 네. 그 왜 그러냐면 핵잠수함은 대개 디젤 엔진을 쓰는데 그거는 기름하고 공기가 있어야 합니다. 네. 근데 핵연료는 그런 산소라든가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반응으로 가니까 네.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이 쇄빙선, 네. 뭐 북극 남극의 쇄빙선이라든가 이런 데들 쓰고 지금 우주선의 인공위성에는 원자력 발전 설비를 대부분 싣고 있습니다. 네. 그 자동차 같은 데도 만약에 쓴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한 번 연료를 조그만 걸 주입해 놓으면은 1년이고 네, 뭐 이렇게 다만 그것이 주유를 안 하지 되는 않아도 것이 그 된다면. 이제 방사선 이제 관리 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신경을 써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널리 그렇게 보편화해서 아무나 쓰기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못하는 거죠. 네. 네. 하여간 이번에 그 원자력 문화재단이 우리나라에 생겼다는 것은 우리가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유익한 물질로 사용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그 핵발전이라든가 화력발전이라든가 전기계에 통해서 굉장히 공헌이 많으신 분이니까 앞으로는 원자력에 공헌을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도 편들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그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부임하신 김선창 이사장님을 모시고 그 원자력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원자력 분야 같은 것도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우리가 이거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그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원자력 그 문화재단의 그는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